반갑습니다. 부산의 부경대학에서 온 예동건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한자를 모르면 중국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가기 전에 좀 한자는 한 100개 정도만 기억하고 가도 중국 역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자를 알아야 중국식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냐?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냐? 내가 오늘 금방 글자 하나를 쳤는데 이거 나라 국자거든요. 자, 그럼 이 국자가 뭘까요? 보세요. 이게 네모난 거는 성곽입니다. 성을 만들 때에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성곽입니다. 우리가 주권의 어떤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기 바운더리를 지킨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병기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칼 같은 창 같은 병기입니다. 이거 위에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성곽이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입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구라요. 인구.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밑에 요거는 뭐냐? 요게 직선이 토지, 먹고 살고 경작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라가 형성된다. 이게 오늘날에도 3대 주권, 국가의 3대 주권 개념하고도 해석하고도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한자로서 이 나라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국경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다에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해양 도시는 조금 가능하게 우리가 서한, 베이징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하고 접촉하는 사람하고 육지만 접촉하는 사람은 많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바다는 망망대해인데 그 경계가 분명합니까?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군대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왜 바다를 차지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청해진의 위대한 지도자, 그죠? 장보고. 그 왜 그렇게 바다를 통치해서 동아시아에서 호령할 수 있을까? 그 대만의 정성공, 중국의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만에서 네덜란드를 탈취해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다를 통치했거든요. 엄마가 일본인 사람이래요. 아버지가 복건성에 우리말로 하면 군사 통치자였는데 7살 정성공이 복건성으로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혼혈인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장보고도 좋고 정성공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섬이나 조그만 영토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바다 도시 얘기는 더 흥미롭고 더 넓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 얘기는 조금 그 앞에 서한이나 하지 않은 분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전라도의 광주하고 중국의 광주는 자매도시입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는 전라도 광주는 빛날 광자고 중국의 광주는 넓은, 넓다는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항주. 항주 가면 지금 알리바바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다 거기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단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그리고 여기 있는 상해하면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제가 말할 거 없이 상해라는 도시는 중국에서 동방명주 생각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다. 이건 다 알 거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역의 동시에 다 이 역사가 있습니다. 광주, 항주, 상해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이 무엇일까? 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 광주가 제일 밑에 있고 청해진 같은 동네 광주가 있고 지금 말하면 울산 같은 동네 항주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부산이 이제 약간 이제 상해 같은 그런 배열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이제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왜 광주가 중요하냐? 중국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죠? 중국이 알다시피 서한. 그 중국의 제일 서쪽에 있던 동네인데 왜 저 광주 제일 남쪽에 만이 지역 그런 동네가 해양의 핵심지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누가 청해진이 그렇게 중요한 동네로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세히 이제 보면 광주라는 동네가 베트남의 북부 지역하고 원래 베트남 2개 동네를 나뉘는데 남월이라는 게 한 개 국가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광주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남월 지역을 합해서 그 남월 월나라 월자인데 이것이 한 개 국가였어요. 그러면 베트남이 통일하면서 이제 밑에까지 다 해서 크게 이제 되는데 당나라 후기에 가면서 이제 베트남의 주체적인 명나라 때까지도 이제 계속 굉장히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조공 체제로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거의 독립되었지만 중국에서는 남월이라는 월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었는데 한 기원전 한 100년 전에 한 30몇 년 좀 되면
진시황이 10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천성 지역 알죠? 그 유비가 나온 동네 그런 지역도 이제 다 접수하면서 관계 수로망이 형성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에 이렇게 크게 보면 황하가 북방의 강이고 장강은 중간의 강이고 주강은 남방의 강입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주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강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강이 있는 곳이 하면 문명이 나타나는 동네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 강이 있어 농사를 짓고 문명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광주도 역사적으로 문명이 있었지만 중국의 역사는 누가 썼습니까? 정치를 잡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역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원이라는 지역에서 역사가 만들어져. 중국 역사는 중원 지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의 하남성, 지난번 특강의 개봉을 얘기한 분. 그 나왔죠? 그 개봉이 하남성입니다. 개봉을 있는 서안과 낙양, 이 개봉 지역의 중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게 중국의 핵심 지역 같은데 그 지역을 장악했으면 천하를 장악한다 말이 있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사람이 천하를 장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 역사는 수도의 역사는 그렇게 한답니다. 중국에 보면 가만 보면 다 서쪽에서 계속 동쪽으로 오고 가만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가능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후 원인도 있고 당나라 때는 그 지역이 농사 짓기 좋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옛날에 실크로드도 그 지역을 굉장히 좋은 파랗파랗 빛이 나는 동네였는데 언제가 사막화되는 큰 대기후에서 농사가 잘 안 돼서 가나하게 동쪽으로 가지 않았냐 이런 설도 있고 가나하게 남쪽이 개발되면서 지역이 남쪽에서 발전하지 않았냐.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광주와 항주, 상해 이 지역은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중국 광주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80% 이상의 해상 무역이 광주를 통해서 갑니다. 아직까지도. 당연히 상해는 물류에서 컨테이너로 볼 때 제일 800TEU로 세계 제일 큰 항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GDP나 경제 물량을 볼 때에 여전히 광주다. 왜? 잘 살기 때문에. 광주가 잘 살아요. 중국에서 잘 사는 동네, 무수구 탑5 안 들어가는 동네, 몇십 년 동안. 광주가 그렇게 잘 살을까? 우리는 부산이 잘 사는지 역사는 별로 안 깁니다. 일제시대에 부산을 만들면서 부산이 잘 살았지, 그전에는 부산이 잘 사는 적 없어요. 부산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동네 부고. 광주가 핵심 지역이고, 나주가 핵심 지역이고, 전주가 핵심, 주자가 넣은 지역이 핵심 지역이었지, 부산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옛날 동네라 했지. 그러면 왜 이 바다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특정한 연결망이 있을 때에 잘 삽니다. 바다를 한 개 도시를 한 개의 점으로 볼 때는 발견이 안 됩니다. 바다의 연결망이 네트워크를 볼 때야만이 그 지역이 어떻게 비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청해진은 매우 작지만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글로벌 연결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청해진이 중요한 겁니다. 나주가 중요한 것은 왕건이 나주로부터 해양 세력을 만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주가 대단합니다. 광주를 앞에 놨냐? 광주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광주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프리카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인도양과 연결될 수 있는 제일 강한 중국 문화가 약간 중국에서 이단적인 문화, 중국 문화가 아니면서 서양의 문화가 제일 가까운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광주에 놀러 가면 광동 말부터 다르고, 광동 사람 성격도 다르고, 광동 사람들은 옷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광동 사람만큼 그냥 끌신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도 부사가 많습니다. 벤츠 몰고 다닐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옷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광동 사람 돈 너무 많아요. 근데 뭐냐? 그 사람들 중국에서 8대 음식이 있는데 어디가 맛있다? 광동이 제일 1, 2다. 그래서 광주 가면 꼭 맛있는 음식 사서 드세요. 태국에서 나오는 열대 기후의 고기도 있죠.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온대, 한대 기후의 물고기도 있죠. 세계 각 다양한 바다 온도에 따른 고기들이 다 광주에 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적인 수산시장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산도 못해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꼭 수산시장 가세요. 세계적인 고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만큼 세계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광주를 가면 당연히 한나라 이때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당나라 때에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무슬림이 세운 사원이 생깁니다. 무슬림이 세운 사원이 있어요.
성인을 그립다. 성회사라고. 예, 성회사 이거 아랍어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나라 때게 원나라 그 몽골인 원나라 칭기스칸 할 때 원나라 때게 고려인들이 사신을 거기 파견해요. 비석에 고려인이 거기 방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는 가깝게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그 시대에 무슬림을 믿었다는 거죠.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거기서 찾아가가지고 거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국가가 국가라지만 민족, 종족, 종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보석, 유리, 향신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때는 송나라 전까지는 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조그만 배. 우리 보고 몬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몬이란 말이 개슬풍이란 말이에요. 개슬풍. 그래서 개슬풍을 타고 해안을 따라옵니다. 대부분 배들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무역을 몇 번 하죠? 2번. 봄철에는 이렇게 오고. 그럼 언제 일하죠? 가을철에. 바람이 이렇게 불 때게. 그래서 1년 무역을 한 번 왔다가 그다음에 가을철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바람이 제일 큰 동력. 맞죠? 그래서 이게 지혜죠. 그 당시에는 우리면서로 전기선도 없고 그냥 바람을 잘 이용,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광주를 이렇게 말하면 왜 그 뭐 중국이 대단해서 너무 잘 나가서 세계적인 도시가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고 항주가 그렇게 좋은 도시가 됐냐? 세상에 이래요.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믿어주세요. 기회가 좋아야 됩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의 기성, 무슨 한가한 기성이 그것도 타이밍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다른 사람도 같이 잘해주고 좋은 기회가 생길 때에 이게 도시도 발전합니다. 그러면 광주라는 이 남쪽의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인도, 그러면은 중동 홍해 지역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선박 기술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해양 지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거기서 물류를 엄청 많이 자카르타나 말레이시아나까지 가져옵니다. 그럼 중국이 그거 가서 또 가져와서 팔고 그렇게 하나하나 너무 못 가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천리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리마가 중요하답니다. 천리마는 하나 해가지고 죽으면 없어요. 근데 백리마는 엄청 많아요. 그럼 백리마가 10개 있으면 돼요. 맞아요. 백리마가 10개 있으면 천리마 아닙니까? 한 마리가 100리씩 달리면 10마리가 계속 달리면 천리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백리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중국 혼자서 천리마가 생긴 게 아니라 중국에도 백리마가 있고, 유럽에, 아프리카도 백리마가 있고, 인도양에도 백리마가 있었어요. 이 백리마들이 서로 연결돼서 천리마를 형성되기 때문에 천리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길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 살겠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이전의 역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라는 역사가 광주 혼자서 잘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해양 도시들도 너무나 잘 됐고 광주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중개점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중국엔 광주가 하나밖에 없지 두 번째 광주가 없잖아요. 엉덩이 많은 광주 100개 생겨야 되죠. 그렇게 강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개 국가에서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면 광주가 이 시대는 이제 광주의 시대래요. 이제 광주의 시대. 왜냐하면 동남아나 해양이나 이런 역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역사들이 볼 때에 내가 중국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기 싫어서 이거는 이렇게 자꾸 중국 광주가 대단하고 뭐 항주가 대단하면 중국 중심의 역사가 됩니다. 사실 그런 역사에는 우리가 지향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모든 역사는 좀 세계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는 안 썼지만 이 중요한 거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만든 항로가 이제 글로벌 해양도로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각자 백리마 시대인데 진짜 천리마를 만든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들이 희망봉을 발견해가지고 쭉 해서 인도양까지 오는 시대를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들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하면서 이걸 가치관을 떠나서 나쁜 놈, 좋은 놈 떠나서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벨기에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나쁜 놈, 좋은 놈을 떠나서 그 집단들이 세력들이 처음으로 원양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항로 무역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대한민국 이런 책이 하나 나와서 번역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정권 회사라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영국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으로 증권 거래소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처음으로 만든 금융제도입니다. 1600년 전에 1600년쯤에 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무역 거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항로가 만들어지고, 왜냐면 또 그때 당시 뚱뚱이 배라고 이렇게 밑에 배가 뚱뚱하게 나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건을 엄청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의 기술들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이런 동네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없었다면 그 다음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영국보다 네덜란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명의 줄기가 이쪽에서 계속 16세기, 15세기 때 계속 나옵니다. 항해 기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해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이지만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는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같이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광주란 동네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인생도 있잖아요. 사람도 살다 보면 꺾어질 때 있고 설 때도 있고, 도시라고 그렇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잘 나간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쇠락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광주도 쇠락을 많이 겪었죠. 쇠락을 왜 하느냐? 전쟁. 그러면 중국이 육지 중심의 서구와 통행을 하기 싫었어. 이제는 너네하고는 안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어 하면서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우리 동네 오지 말라. 이런 시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도. 특히 원나라 후기쯤에 가거나 명나라 때 가면 완전히, 이유는 이제는 일본의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척경왕 군대를 보내고,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군사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항해는 정화라는 사람 알죠? 정화가 대해양 중화가 7번이나 남양을 갔다 오는 정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부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무슬림이래요. 예, 이 사람이 성이 마씨래요. 마화래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운남성 출신이에요. 중국이 운남성이 무슬림인데 주원장의 부인이 무슬림이래요. 사실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재미나요. 주원장 부인이 마황후라요. 그래서 이 정화를 마화인데 7살 때 이놈이 너무 똑똑해. 딴 놈은 다 죽였는데 애를 어디 데리고 오죠? 황궁에 데리고 와서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서유럽 사람이 기질이 있으니까 풍채가 널널하죠. 키도 크죠. 싸움도 잘하죠. 책도 읽었죠. 여러 가지 언어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해양 출신이 아니래요. 서쪽으로 가서 반나를 평정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해양 총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남경도 중요하지만 이 광주라는 동네가 또 잘 이런 중례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역사가 가다가 마지막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 청나라가 있잖아요. 청나라가 우리도 조선시대 마지막 가면 뭐 인천이고 뭐 이렇게 불평등 조약, 강화 조약 체결하면 다 막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막 포쏘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개방하는 것처럼 중국이 청나라 때가 너무 보수화돼요. 보수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의 모든 도시는 다 클로즈해요. 그 해양 도시는 유일하게 누가 남겨줬다? 광주. 이게 중요해요. 모든 도시는 다 닫아버렸어요.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죠. 앞에 분들 다 얘기했으니까. 도시는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게 해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권, 무슨 신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리되면서 도시를 만들어집니다. 도시 설계할 때에 아시아의 도시의 핵심은 종교성입니다. 그다음에 권력성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이 말 써요. 좌사우명. 왼쪽에는 사직. 우리 사직동 있잖아요. 축구하면 부산 사직동 있잖아요. 좌쪽에는 사직. 그러면 우쪽에는 종묘. 이게 배치입니다. 왜? 자연의 한 데 가서 올해 농사 잘 지어라. 풍년되어라 빌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잘 지어 덕을 세워가지고 정권이 오래 가라 빌고. 이게 바로 도시의 핵심 그겁니다. 왕이 있으면 성벽을 얼마나 높게 쌓고 있는데, 근데 해양 도시에 가면 이런 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주나 이런 데 동네에 가면 땅이 이렇게 되고 해양길이 해가지고 부산도 그렇잖아요. 평지가 없잖아요. 그럼 도시가 전통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호수가 이렇게 쭉 생기거나 전통적인 그런 네모반타 서안 같은 바둑팍 같은 도시를 절대 못 만듭니다. 항주에서, 광주에서. 이런 상해는 탄이기 때문에 상해도 그렇고 물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모 반듯한 도시를 못 만들어요. 상해가 길 물으면요. 앞으로, 뒤로, 이런 말 못해요. 오른쪽, 왼쪽밖에 못해요. 왜? 꿀꿀하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하천에 하류에 있는 동네들은요, 반듯한 도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서 운전 못 합니다. 부산의 길이 뭐죠? 강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운전 못 합니다. 똑같은 이유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신화가 뭐죠? 바다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쪽에 가면 건물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종교가 엄청 많아요, 신들이.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광주 진씨 가족, 치서보세요. 광주 진씨, 진천. 이 귀에 있는 데가 이렇게 차가 있는 진짜 진씨 가족, 광주 진씨 가족 하면 그 집에 그 유산인데, 그 유산이라요. 벽에 올라가 보세요. 진짜 수백 개의 그림이 있어요. 다양한 그림들이. 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도 뒤집지 않아요. 이렇게 고기 뒤집으면 배가 뒤집는다고. 그래서 그 뼈를 갈라져 먹지. 음식 문화부터.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해양도시 문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중원의 문화는 권력 중심 문화고 네모반듯하고 신앙과 갈라지면서 체계를 만들어지는 중앙집권이라요. 근데 이 변두리 문화는 자생적이래요. 굉장히. 자생적이고 민초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하늘은 중국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을 높고 황제는 멀리 있다. 예. 그렇게 나는 중앙의 말을 안 들어요.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투항해버려요. 우리 이 동네 사람은 잘 안전하게 있으면 된다. 이 동네 사람이 중요하지 왕이 중요한 거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자치성이 있어요.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좀 굉장히 자치성이 있고 이렇게 뭐 종속적인 관계를 좀 지향하지 않고 또 다르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 할까? 그렇지만 이제 억지를 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도시 문화와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교육 문화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이 광주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이 책에 내가 썼기 때문에 100만 명의 외국인의 외국 상인이 1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최근에 광주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우리 먹는 초콜릿 알잖아요. 좀 이게 좀 안 좋은 말인데 여기 책에서 SSCI 이런 논문이 쓰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학자가 흑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흑인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여기 와서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굴도 반들반들하고 깜깜하니까 초콜릿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애들이 중국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아요. 근데 이 사람 중국에는 호구 제도가 있어가지고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만큼 중국은 이 지역은 교육이 많은 거래요. 와서 살기도 하고 문화도 하고 이 애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거 말하잖아요.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중국이 어때 소수민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한국 사람이 옷을 잘 입으니까 표가 나지만 요즘에 중국 사람도 옷 너무 잘 입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 막 확 표가 나는데 지금 도시에 가면 태국 사람인지 동남아에서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어디 소수민족이 어디 중국에서 어디 왔겠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 중국 광주 가면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딴 데 가면 눈치 보여. 우리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 등산복 입고 어디 가는 거 쫙 보면, 저 한국 사람이야. 저기 호숫가에서 밥 먹고 가는 사람 김밥 먹으면 한국 사람이야. 뭐 이렇게 편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광주에 가면 그게 관심 없어요. 네가, 끌신을 신고 다니든지, 양복을 입고 다니든지,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이 재미난 문화래요. 가능하게 부산에는 이런 거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100만 명의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다양성과 관련된다. 사실 어떤 것이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 기술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결국은 기술입니다. 이 역사가 그래 공업시대가 몇백 년은 안 되잖아요. 200~3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세계를. 그 지구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게 뭐죠? 기술입니다. 옛날에 아까 제가 말했지 계절풍을 가지고 했다가 이제는 뭐죠? 사람들이 큰 배, 중국이 정마되게 큰 배를 만들잖아요. 보선을 만들잖아요. 300명, 400명이 탈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군사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 그런 큰 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동력이 뭐죠? 전기 동력이죠. 석탄 떼야 되죠. 석탄 때 전기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한번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무서운 게 뭔가면 세상에서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적도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적도에 딱 가는 사람들이 모든 배들이 적도 지나가기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개설풍을 이는데 적도에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적도가 제일 고요한 아무 바람도 없이 적정하지만 그게 제일 무서우라고 적도의 죽음이라고 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는 무섭습니다. 태풍은 안 무섭답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용한 적도랍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겪으려면 뭐냐? 전기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력, 자체 동력이 있어야 돼요. 남의 힘을 믿고 가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왜요? 자체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이게 글로벌 무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까 백리마로 달렸지만 이제는 말리마, 음리마로 달려요. 왜냐하면 전기선이 있으면서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가서 이거 색단 또 떼고 하면서 지구를 두세 바퀴 돌잖아요. 막 1898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수에즈 운하가 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 가는 길이 쫙 줄어들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파면서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게 운하 파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협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골목들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위치했냐, 네가 어디 섰냐에 따라 가지고 네가 잘 살아 못 살아 되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래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 잘 가지고 딱 잘 서 있어야 돼요. 줄을 잘 서고 잘 서 있으면 잘 먹어요. 여러분 알죠? 그렇습니다. 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 원래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말레이시아에 가입했는데 말레이시아 탁 쳤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입해? 근데 이광효가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자기는 말레이시아 가면 총리까지 하고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 집안들이 그게 영국에서 공부하고 굉장히 이런 엘리트 집안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싱가포르 독립시키가 싱가포르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국부가 되고 그 위치가 좋잖아요. 위치 너무 좋잖아요. 배들에 가면서 돈 다 내주고 먹고 살고 잘 서야죠. 줄 잘 서야죠. 홍콩 줄 잘 섰잖아요. 영국이 만드는 항구도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로케이션, 이 장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 지리적 장소도 있지만 역사적 장소도 있고 경제적 장소도 있고 무역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세계 물류는 어떻게 흘러갔지? 기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없냐? 연결될 수 없냐? 그래서 오늘은 뭔 사회죠? 네트워크에 산다. 누구하고 연결되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연결되면 됩니다. 내가 그림을 못 그리면 이 선생하고 연결되면 좋은 그림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저쪽하고 연결되면 돈이 들어오고, 자원이 없으면 저쪽하고 자원이 들어오고, 그게 누구하고 연결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해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1750몇 년 때부터 1842년대까지 이 도시, 딱 광주만, 거의 50년 정도 광주를 혼자만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의 황금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관원들이 모든 사람이 장사하게 아니라 특정 사람만 장사하게 만들어요. 우리 말하면 조합원의 조합장, 좀 권력이 있고 정부가 보도 이 사람이 믿음직하다. 이런 사람을 장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부터 꼭 기억하세요. 이 광주와 광주 역사와 관계된 얘기인데 이때에 중앙정부에서 이 상인들한테 뭘 주죠? 관복을 줍니다. 관리를 시킵니다. 관리, 이 동네에 관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당시에 성씨가 4명, 노씨, 오씨, 이런 4대 집안이 이 동네에서 광주에서 제일 부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자산이면 중앙국고에 우리 말하면 중앙국고의 재산의 2배다. 중앙재정이 청나라 재정이 돈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안의 자산이면 우리 말하는 국가 재정의 2배래. 근데 왜 이 시기에 이게 형성될 수 있냐? 광주기 때문에. 자, 이 역사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해요. 간단하게 해양론이 아니라 이 동네에 가면 13행이라고 나와있죠.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행이라고 써서 지금 적어주세요. 13행 꼭 찾아보세요. 13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13개 국가의 대표들이 이 지역에, 광주 지역에 입주합니다.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영사관 같은, 영사관은 아니지만 상회, 각국의 상회들이 여기 입주합니다. 이 지역에서 은이 엄청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문서에, 지금은 중국에서 지금 프랑스,
가면은 벨기어 여러 가지 언어로 되는 계약 문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때 이 광주 지역의 문화는 이미 계약 문화가 형성됐어요. 서구와 계약을 해서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이쪽에는 외국어, 이쪽은 중국어로 번역해서 계약 문서 도장 딱딱 찍고 계약을 합니다. 니 얼마 주고 얼마 오고. 더 대표적인 거는 성이 오씨 있는 이 사람이 오씨가 관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LA 있잖아요. 철도를 할 때에 철도의 지분이 이 사람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들이 가서 철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때의 철도 지분이 이 사람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양아들이 미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약간 비판을 받지만 이 사람의 양아들이 미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을 미국에서 제일 많은 부자로 만들었어요. 오씨라는 사람이 자기 양아들을 미국에 제일 많은 재산을 받는데 록펠러 재단 알잖아요. 록펠러 재단이 돈이 이 사람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관료와 상인들이 결합해서 이게 독점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인들이 돈을 중국 같은 이런 14억 인구 땅덩이 크고 유일하게 항구를 개방하고 이 동네에서 무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한 지역에다가 집중시키면 서울이 커지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상은 또 절반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면 3분의 2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다 계산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하도 엄청 갖고 있는데 저는 경제학을 못해서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광주가 그렇다는 거죠. 13형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글로벌 시스템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철도, 광산, 그러면 기술, 이 사람 돈이 있을 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00, 아까 뭐 50몇 년대 했잖아요. 57년대부터 1842년대, 중국의 1840년대 아편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쓰죠?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1840년대면 중국은 미국 서구한데 아편을 팔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바보가 돼가지고 완전히 얻어맞고 분단에 당하고 그런 역사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서구의 열강, 대포와 칼에 의해서 우리가 찢어졌다 아픈 역사가 보이죠. 우리 한국 역사가 비슷할 거래요. 일제한데 뭐 당해버리고 그러면은 저기 영미국의 함대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도 만들고 이런 불행의 역사들이 막 그것만 쓰잖아요. 아픔의 역사 쓰는 것처럼 중국 역사도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시야를 조금 좁히면서 넓혀보면 특정한 지역에서는 또 새로운 글로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일상 중에서 핵심적인 동네가 됐다가 누구 왔죠? 영국이 오고 프랑스가 오면서 조개지를 개방하잖아요. 남경조약을 체결하면서 5개 동네를 개방해라. 중국의 천진 이런 5개 동네를 개방해라. 이제 후에 가면 천진도 개방합니다. 하면은 남경조약이 남경도 개방해야 되지 뭐 당연히 상해도 개방해야 되고 이렇게 5개를 그럼 5개를 개방하면 어떻게 되죠? 한 개가 독자적으로 하던 데서부터 누가 더 되죠? 5곳이 공통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쇠락하죠. 그러면서 누가 올라가느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상해가 이제 막 올라갑니다. 상해. 황포 이 지역에 아까 13행이 있을 때 했잖아요. 그때 그 불살라짐도 이제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불살라짐이 한 1840년대 불살라지면서 그때 당시 있잖아요. 은이 있잖아요. 은이 녹아서 그 강을 은으로 메웠다 이런 좀 뻥치는 말이 나오는데 뻥치겠지만 정말 돈이 많아요. 그 아까 말한 한 개 집안의 가족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은이 녹아서 들어온다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주에 가면 광주 해양박물관을 꼭 가세요. 네. 그리고 광주 해양박물관 꼭 가시고 광주에 13행 박물관이 있어요. 13행. 이것도 꼭 가세요. 이 두 개 가면 내가 말한 13행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의 해양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중국이 어떻게 서양화되고 서구를 어떻게 따라 배웠고 지금도 서구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게 무슨 장사를 했냐? 그렇지 궁금하죠? 우리 요즘 한국 뭐죠? 반도체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뭐겠어요? 도자기가 루이비통이죠, 안 그래요? 칭찬했어요. 유럽에
좋은 도자기 하나에서 루이비통보다 더 비싸요. 그 귀족들이 제일 하는 게 루이비통 가지고 도자기를, 중국 도자기를 쫙 놔두고, 그 다음에는 뭐 하죠? 인도 홍차를 마시잖아요. 그 홍차의 조상이 어디죠? 복건성에 있습니다. 그 쇼중이라고, 쇼중 홍차라고. 그 복건성의 홍차는, 인도의 홍차는 복건성에서 가져왔어요. 재배. 근데 차의 재배는 대단했어요, 중국에서. 1등품 차만 재배하고 도자기. 다음에는 뭐죠? 비단, 실크. 그 유럽인들이 실크에 반해가지고, 그거 한 번만 돌리면,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실크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왜 이 세 개가 있으면 귀족의 상징이라요. 그러니까 사치품의 극치를 이룬 게 지금 말하는 루이비통, 이런 것들을 중국이 생산했다는 거래요. 반도체, 도자기. 도자기 예술이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백자기 만들 때게 그 자기를 만드는 백색의 도자기를 만들 때게 항아리를 만들 때게 국보급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누가 도자기를 만든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가보다 더 비싼 이 도자기였습니다. 이게 대만에 가서 대만 고궁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 사치와 화려와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멋졌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대만에 가서. 그러면 이런 비싼 물건을 지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수출업체, 반도체 파는 것처럼 도자기, 비단, 차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또 뭘 가져오겠어요? 저쪽에서 뭘 가져오겠어요? 향신료를 가져오겠어요. 예. 여러분이 오늘도 점심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후추, 여러 가지 십자군 동정이 일어날 정도로 후추는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 지중해성 기후에 양을 잡아나면 썩지요. 후추를 해놓으면 썩는 정도를 늦추잖아요. 양고기나 고기들을 우리 하면 냉동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추가 자연적인 냉동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소금이라 생각하면 되고 우리 안동에서 강고등어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썩지 않게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면 카레도 좋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향신료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중국 문화에다가 많은 영향을 줘요. 음식 문화에 고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이 광주에서 들어온 유럽의 그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마, 그다음에는 감자, 배추, 그다음에는 고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만약 중국이 그런 것들을 들고 오지 않고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중국 물산이 굉장히 결핍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게 좋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서로 가지고 공유했던 것이 이 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런 데 앞장섰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혁 개방하면서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광주는 남중국 해상 실크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네고 아까 이거 반우라고 하잖아요. 이 글자가 여기 우자예요. 이 동네가 아직도 반시, 이 성이 반시 집안입니다. 성이 반시, 광주의 반시 집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가면 반시 가족들이 맞아요. 종친회가 있는데 반시, 진시 종친회는 정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시 종친회가 돈을 벌이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광주의 저쪽에 있는 지역에 와서 자기 동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반우라고 짓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조상의 동네를 만든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중국의 지급기술학교로서 두세 번, 지급기술 3년제 지급기술학교로서 제일 좋은 지급기술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년제짜리 4년제 대학에 가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 대학 안 바꿉니다. 왜? 도자기 만들었지. 기술이 있지. 하면은 여러 가지, 제조품에 대해서 디자인도 잘하지. 이런 것들이 중국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에 여기 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광우 집안에 있는 지급기술학교도 그렇고, 가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 굉장히 역사가 다 보이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캔톤 시스템 혹은 캔턴 시스템 하는데 이 말이 아까 말한 1757년부터 1842년까지 광주만 개방하고 다른 동네는 클로즈 했다. 이 말을 캔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광주를 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도둑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그렇죠.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먹은 놈이 잘 먹는다고. 그걸 똑같습니다. 이게 광주라는 이 지역에서 이런 걸 다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어떻게 하도 이 문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도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무역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광주무역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광주무역회. 그러면 1949년에 누가 생기죠?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면 이 무역이 끝나야 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처럼 무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공산당이 굉장히 1958년도에도 세계적인 무역회를 해요. 광차회라고. 광주에 있는 무역 상담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교역회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백스코에서, 부산의 백스코에서 크게 하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을 58년도도 한다는 거죠. 이 전통이 바로 해양 문화의 전통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광주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옆에 심천도 있죠, 홍콩도 있죠, 마카오도 있죠. 그래서 광어완이라고, 광주, 오문, 우리 한반도만, 이 지역 경제를 묶어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큰 경제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개 지역. 홍콩, 마카오, 심천, 광주,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벨트를 만듭니다. 이 벨트를 세계적인 경제 벨트를 만들고 혁신 벨트를 만들어요. 왜? 심천은 하이테크, 그러면 홍콩은 금융, 광주는 제조. 이걸 딱 묶어나면 가면은 물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우리 전라도 새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청도 만들고 논정도 많지만 정말 어떤 벨트를 어떻게 묶어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 개 국가의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역사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중국에 견인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0년 동안 아직도 잘 사는 동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제 내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화교들이 많잖아요. 알죠? 그 광동 지역에서 싱가포르나 마카오를 가면서 중국에서 제일 화교권이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벌여가지고 여기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또 광주의 화교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 국가 지원 네트워크, 이 세 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우리말 하면 재동포 네트워크, 뭐 제일교포도 좋고 뭐도 좋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미국 자본의 금융 네트워크, 지금도 부산에 선박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선박 금융이 생기되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제조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삼위일체로 움직여야만이 이제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나서 발전한 게 아니라 옆에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세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1949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3번 도는 적이 있어요. 3번 돌았다. 그러면은 경제의 중심이 돌아간다는 말 뜻이죠. 첫 번째, 동북이었습니다. 동북 지역, 만주 지역. 중국의 45년, 49년도, 50년대까지 중국 GDP의 70%가 동북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 안시성 알죠, 여러분이? 안시성, 안산. 중국의 제일 큰 철강 회사. 그래서 안강이라 그래요. 중국에서 항공모함 어디서 나오죠? 요령호.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고속철도 어디서 만들죠? 길림성의 장춘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군사공업, 모든 산림, 석탄, 옥수수, 양곡, 동북에서 만듭니다. 동북 사람이 왜 못 사냐? 이거는 국유 자산이기 때문에. 또 국물이 안 떨어지요. 이 지역에서 중국의 GDP가 70년대까지 제일 잘 살았어요.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이 중심이 바뀝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심이 어디 가냐? 서쪽으로 갑니다. 서안, 성도, 가면은 란주, 이런 지역으로 갑니다. 왜 그러죠? 냉전. 전쟁이 일어난다기 때문에 폭탄에 한 방이, 왜냐면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거든, 한시기. 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소련한데,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 지역도 안 좋다. 여기는 북한이 있고, 여기는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 불안해.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 갖다 놨죠? 중심이 어디 가죠? 서쪽에 갑니다. 그래서 이 중국 49년은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맞죠? 이거를 중국에서 산시엔建设라고 합니다. 삼선건설. 이거 찾아보세요. 3, 1, 2, 3, 4, 3. 선. 일직선 선자. 삼선건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에서 49년 이후에 삼선건설이라고 있어요. 3, 1, 2, 3, 4, 3에다가 선. 직선 선자. 삼선건설. 이게다가 이 경제 중심이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천선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게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올라가죠. 우주선 막 커서 다 올라가죠. 그러면은
빅데이터, 중국의 귀주성에 빅데이터 있잖아요. 제일 큰 데이터가 어디 있죠? 귀주성에 있습니다. 왜? 안전하지. 그러다 때려놔도 그까지 못 가니까. 그럼 수익이 풍부하죠. 거기가 두 번째 황금기. 다시 어디로 가죠? 세 번째가 49년 이후에 어디로 오죠? 다시 연해 지역으로 옵니다. 중국이 특구를 만듭니다. 심천. 열 몇 개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연해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포항, 여기 동쪽에 연해에다가 울산 이런 데다가 자꾸 제조업을 만들고, 왜냐하면 바다 옆에 만들어야 물류가 잘 되고 빨리 팔 수 있고. 인천, 부산, 이게 어느 동네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동해안 시내에서 서해안 시내. 그래서 해양 중심에 전 세계 경제가 바로 해양 도시 중심을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를 항구 도시로 나누면 항구 도시가 42% 차지합니다. 항구 도시가 별로 얼마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항구 도시가 전 세계 GDP 42%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해 지역이 황금기입니다. 이 세모 맞죠? 또 다시 어디 가요, 요즘에? 요즘에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중국 이후에는 동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왜요? 중국이 뭐 했죠? 1대1로. 1대1로란 말이 실크로드란 말이지. 해양 실크로드와 뭐죠? 육지 실크로드를 동시에. 그래서 요즘에 이란의 원유를 이제는 어디로 들어온다? 육로로 들어온다. 유럽에 뭐를 수출하는 뭘 수출한다? 기차로 간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전략입니다. 해양을 미국이 막아나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서진하겠다. 그래서 유럽까지 서진 전략들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전략. 이거 기억하세요. 1대1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1대1로. 이거 1대1로 도시 투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국이 해양을 훨씬, 아닙니다. 해양을 10배나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해양을 자원으로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양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전통적인 해양 세력과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해양 질서에 대한 문제와 이 해양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가의 운명이 좌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의 강의는 거의 대부분 다 대륙의 도시였지만 저는 해양의 네트워크의 도시에서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